예, 오늘 첫 순서 뉴스 인앤아웃인데요. 발음이 참 중요한데 오늘 발음이 잘 안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YTN의 이순 기자 그리고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저는 이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결과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결국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자, 이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방송 직전까지도 저도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는데요. 예.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의원 299명 중에 297명이 표결에 먼저 참석을 했고요. 이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기권은 9표, 무효 11표 이렇게 집계됐는데 찬성이 반대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반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고요. 반대표가 이제 민주당 169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표가 찬성, 무효, 기권표로 대거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개표가 굉장히 길어진 일이 있었는데 이 용지에서 두 표가 문제가 됐습니다. 한 표는 우인지 부인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글자는 정확히 어떤 글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이 두 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논의한 결과 논란의 두 표 가운데 한 표는 반대표, 한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결에 앞서서 이 대표가 신상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법치에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 하면서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라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고요. 또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대표의 신상 발언 전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체포동의 요청 이유 직접 설명하기도 했죠. 이 내용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한동훈 장관 말 전에요. 일단 오늘 있었던 얘기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297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는 149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던 건데 찬성이 139표가 나왔기 때문에 10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전체가 다 참여했어요. 16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효표, 기권표 포함해서 예. 이탈표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1표가 나온 겁니다. 반대가 138표였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놀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그 김영민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많이 시간을 끈 게 이게 우로 봐야 될지 부로 봐야 될지 글씨를 좀 확인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2023년도에 좀 의도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예. 이번에 민주당에서 소속 의원 169명 모두 참석시키면서 단일 대우 효과 빛을 발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뭐 의도인지 아닌지 뭐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금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근데 이 글자도 제대로 못 쓰나 아니 사실 이런 거 그 글자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시간이 이 정도까지 지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해석의 여지를 한다라는 게 이게 참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전국은 굉장히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게다가 예, 이제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였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무효표
처리됐지만 그 한 표를 놓고서도 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이 이제 현재 수사하고 있는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영장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결이 났으니까 이제 영장 실시 심사 이제 기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또 나눠서 그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영장 청구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사 계속하고 기소 계속하고 재판 계속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현재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방탄 국회 비판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청취자분들이 영장 실질 심사 이거 왜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영장 실질 심사는 일단은 인신이 그 심사 기간 동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받고 기각이 됐다. 그럼 이게 풀려 나오는 거고 안 그러면 계속 이제 구치소에 남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엔 애당초부터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거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잠깐 뭐 제가 정리 다시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떤 말을 할지도 사실 뭐 교수님도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셨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말일까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더라고요. 한 장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거라고 비유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거는 아니다. 그런 변명은 통할 수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서 이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다. 이런 설명도 했고요. 뭐 그리고 또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서 현안이 있는 기업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듣는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들으면서 뭐 목소리 높이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고요. 또 한 장은 오늘 보니까요. 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 평소보다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빠른 말로 요청서 읽어 나가면서 듣는 저로서도 조금 저 역시도 이제 급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왜 쫓기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장은 특히 오늘요. 이재명 대표라는 말 대신에 뭐 혐의 입증이라든가 이 내용 구속영장은 있는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호칭을 많이 쓴 게 또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그만큼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 좀 다른 문제도 있었죠. 정순신 이 변호사 파장 문제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정확하게 뭐 28시간인가 뭐 이 시간 만에 결국 낙마를 하게 됐죠. 네. 대통령실이 이제 그 지금 공직 후보자 문제 좀 이 검증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거 조금 좀 이거 자신들도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좀 고치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인사검증 과정에 어떤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예. 대통령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 원래 이제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서라는 걸 작성하는데 예. 이를 일부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할 수 있는 그 의무를 좀 더 강하게 환기하는 문구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자기에 대한 검증에 동의하면 약 60페이지 분량의 16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이 질문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또 이게 후보자 검증의 기초 자료로 작용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량인 만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은 정말 많은데 당사자한테 내용이 집중돼 있고 가족 관련 사항은 비교적 많지가 않아서 이번 같은 약간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질문을 좀 세분화하고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질문도 일부 추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정 변호사가 이 질문서에서 일부 진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 어떻게 마련이 될까요? 지금 나오는 말을 뭐 요약해 보면 대통령실은 뭐 공직 예비 후보자 말씀하신 사전 질문서 이게 60쪽 분량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과는 별도의 어떤 진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변호사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이 그 원피고 등으로 관련된 민사상 형사상 뭐 문제 있었던 일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았더니 뭐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은요 지금 질문서에도 답변 내용이 다른 걸로 확인되면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있지만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또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뭐 방안 마련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과 정치권 주변에서는 그런 뭐 질문서를 어떻게 보강하는 그런 것만으로 정 변호사 같은 사례를 막기는 좀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나오는 말을 뭐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실은 어쨌든 간에 검증 범위 확대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반성 내부적인 어떤 걱정 이런 것 때문에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났을 때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는 학교생활 기록부 아닙니까? 그렇죠, 정 교수님. 그런데 그 이 학교생활부 전부 제출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떤 개인정보의 가치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 이게 또 훼손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이번처럼 자신의 학폭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본인 직접 그 안에 많이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써 입을 다문 이런 문제를 또 거기에다 비교하는 게 그렇게 또 썩오르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이번 문제 지금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인사검증 시스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플러스 학폭 대책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상황이 어떻게 수습되는지가 결정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 폭력 이거 절대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성세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저나 저희 부모님 세대나 신 교수님 세대나 이때는 학교 내부에서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렇게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 교육부 또 저 담당을 해서 교육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번 써봤는데 학교 폭력 문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네. 그때의 고통이 단시간에 머물지 않고요. 평생을 간다는 겁니다. 40, 50대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예.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이 쉽게 넘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 조금 해봐야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죄송합니다. 40.4% 나왔네요. 네, 2주 연속 같은 기록
보였는데요. 오늘 이 결과가 발표됐고요.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평가는 40.4%로 집계됐습니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2월 셋째 주 조사 때 6주 만에 40%대 회복한 바 있고요. 2월 셋째 주 조사 이후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 40.4%를 오늘도 발표를 한 겁니다. 부정평가는 좀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 떨어져서 57% 기록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긍정 부정평가 배경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리얼미터의 공식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제, 민생 이런 데 집중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책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면서 정치권과 어떤 확실한 거리를 둔 게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에 따른 어떤 진영의 결집 역시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 긍정평가를 한번 지역별로 보면요. 많이 오른 곳이 뭐 인천,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빼고요. 2.6%포인트 올랐습니다. 나이대로 보면요. 50대의 지지도가 9.5%포인트 올랐고요. 예. 또 70대 이상에서도 4.1%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그 부정평가를 봤을 때는 나이대로 보면은 20대에서 2.9%포인트가 부정평가가 올랐고요. 예. 60대가 또 2.4%포인트 올랐고 또 40대에서 4.9%포인트 올랐고 30대에서 4.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대, 30대, 40대, 6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지만 50대와 70대에서 긍정평가가 올라가면서 예. 뭐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지 정당별 긍정평가를 보면요. 정의당의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10.4%포인트 올랐고 무당층에서도 6.0%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7%포인트 올랐고요.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또 중도층에서도 또 긍정평가가 높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정례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고요.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전국 지표조사 NBS라는 조사가 이제 내일 목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한국갤럽의 갤럽 리포트라는 그 정례 여론조사 이 세 개가 이제 정례적으로 하는 데인데 이 세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 저는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에 따른 뭐 이런 거다. 근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언제부터? 네. 12월 달부터 그렇거든요. 그게 NBS 여론조사와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은 전당대회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동시에 전당대회 덕분에 지금 뭐 긍정적인 힘을 받는다 이런 분석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네. 이런 말 할 때마다 저는 사실은 신 교수님이 훨씬 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분석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자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자들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나온 분석밖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유, 별 말씀. 근데 뭐 저야 이제 아무래도 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말이에요. 설악산 좋아하세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태어나서 안 가보셨어요? 네, 안 가본 것 같아요. 와, 이 기자님은? 저는 또 이런 말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또 환경평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환경부도 또 출입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출입한 거와 설악산에 이 관련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악산 가보셨느냐 이건데. 예,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죠. 예. 저는 몇 번 갔어요. 대학교 때도 가고 몇 번 갔었는데 제가 설악산 얘기 왜 꺼냈느냐.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가 들어선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네. 근데 환경부가 조건부로 통과를
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허가로 결론이 났는데요. 거의 한 40년간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 산 정상의 대청봉에서부터 직선거리로 한 1.4km까지 떨어진 곳까지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인데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한쪽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 한쪽은 환경 훼손 문제를 들어서 예. 찬반 여론이 있었는데요.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에 환경영향평가서 제보안서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건부 협의가 됐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하나입니다.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남아있는데요. 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오랜 기간의 목소리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잠깐 하셨는데 설악산에는 케이블카가 신경 쓰이면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있는 데서 더 놓자 이 논란을 계속 그 논란이라기보다는 또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오실 테고요. 또 주말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 설악산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케이블카가 있는 것이 또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은 환경을 생각하는 또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어 왔던 거 지금 40년 동안 얘기를 그 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환경부 출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논란을 빚다가 저도 그 다른 곳으로 취재의 중심을 이렇게 옮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놓자 이 말이 나온 게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여기 케이블카를 놓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그 오색 케이블카라는 이른바 오색 케이블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색 약수터부터 이제 저가는 모양이죠. 좀 범위는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우리가 보기에 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 발전 특위가 선정했었던 강원도 15개 뭐 정책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또 김진태 강원도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때면 전 정부죠. 전 정부 때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를 짓는 주체는 양양군입니다. 하지만 양양군에게 이걸 지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환경영향평가를 내리는 주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주지방환경청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019년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케이블카를 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왜 그 자리에 두어야 하느냐 입지 부적정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양양군이 행정심판 제기했고요. 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공원위원회가 2015년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공원 계획 변경 가결을 그때 가결할 때 입지 타당성 검토했는데 왜 이번에 또 이런 걸 또 해야 되느냐 그런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능해진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정심판이 도움이 되면서 이번에 조건부 결정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냈는지 저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런 조건 지켜달라 하면서 조건부를 보니까 그 주변에 사냥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과 관련해서는 사냥 같은 거 법정 보호종 공사 전후 이럴 때 모니터링 철저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내준 거고요. 또 식물과 관련해서는 학계 전문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위원회 또 구성해서 뭐 수시때 따로 현지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밖에 뭐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더 강화된 뭐 어떤 설계 기준 적용해라 이런 것들도 조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좀 화제를 또 다른 곳으로 돌려보죠. 지난 1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한겨레 신문의 간부 A씨가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와 9억 원가량의 금전 거래를 했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돼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었는데 한겨레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 씨 그리고 편집국 간부 A 씨 간의 돈 거래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보고서 그리고 이를 요약한 요약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사 결과 이 돈 거래가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위가 오늘 보고서에서 김 씨와 돈 거래를 했던 전직 간부 A 씨, 그리고 관련 취재를 관할한 전직 보직부장 B 씨, 그리고 2021년 9월에 한겨레의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직접적으로 기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한겨레 내부 인사 그리고 외부 인사로 조사위가 꾸려졌고요.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오늘 그 보고서를 보면 A씨의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조사위는 그런데 이제 A씨가 작성한 칼럼 중에 대장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진상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김영민 아나운서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내로남불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19년 3월부터 20년 9월 사이에 실은 3건의 칼럼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이들의 청탁을 얼마나 가볍고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지 이런 말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잣대가 정작 본인에게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독자들의 비판을 받을 만하다는 게 바로 조사위의 발표였고요. 조사위는 또 지난 2021년 9월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공개되기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A씨의 경우에는 그 직무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먼저 첫 번째 이걸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두 번째 직책에 물러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해 충돌 회피 의무를 규정한 한겨레의 취재보도 준칙이라는 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취재보도 준칙의 취재보도 준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또 한겨레는 뭐 윤리의식 바로잡고 쇄신하겠다라는 글 일면에 실으면서 관행 취재 시스템 관행 또 새롭게 고치겠다 이런 말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은 결국 독자의 몫이라는 점에서요. 독자에게 너무나 많은 숙제를 던져주지 않았나. 또 이를 두고 또 독자들 사이에서도 뭐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만한 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승훈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식빵을 구했다. 서빙을 책임져. 국물도 안 흘려. 손님 사장 매출도 지킨다. 서빙 로봇 VD. 한 번 충전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믿음직한 직원. 서빙 로봇은 VD 컴퍼니.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